느껴질 때는 볼멘 소리가 저절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료하고 보잘것없고 그저 단조롭기만 하던 그 일상이 바로 행복이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또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월 29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수도권도 그렇고 서쪽 지역에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아침에 이동하실 때 시야 확보가 잘 되지 않으니까요. 주의해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이니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의견 보내주시기를 기다리고 있고요.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채팅창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월요일 아침 이번 주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저희가 선정한 제철 농수산물을 맞춰주시면 되는 퀴즈인데요. 오늘의 힌트 잘 들어보시고 정답 아시겠다는 분들은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 20분께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경기 농촌 융복합 산업 인증 제품인 사과즙 세트, 모바일 커피 교환권을 비롯해서 다양한 선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새농퀴 그 첫 번째 힌트 지금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알아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김성입니다. 봄이 반가운 이유. 그중 하나는 풍성해진 산나물 덕분인데요. 봄철 입맛을 살려주는 봄나물 하면 이것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부드러운 새순을 먹는데 살짝 데쳐서 초고추장에 찍어 먹기도 하고 양념에 조물조물 묻히거나 밀가루 옷을 살짝 입혀서 튀겨 먹으면 그야말로 입안 가득 봄이 찾아옵니다. 소고기와 함께 꿰어서 산적을 만들거나 샐러드나 장아찌로 만들어서 오래 두고 먹기도 하죠. 사포닌이 들어서 쌉쌀한 맛이 강하고 씹는 식감은 아스파라거스와 비슷한 이것. 어디에서 나느냐에 따라 참 이것, 개 이것, 땅 이것 등으로 불리는 산나물. 이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제가 퀴즈를 드리는 마지막 날이라 찐한 힌트 하나 준비했습니다. 두릅두릅뚜 두릅두릅뚜 다들 들리시죠? 두릅두릅뚜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을 드립니다. 그동안 새농퀴 성우로 활약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앞으로도 새농퀴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새농퀴 아주 기발한 힌트 많이 주셨던 김성희 성우 앞으로 승승장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새농퀴 정답 오늘의 힌트로 아시겠다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20분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농작업 정보로 이어갑니다.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김용길 농업기술전문위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 내내 봄비가 내려서 대지기를 촉촉하게 적셔줬는데요. 봄 농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농사가에서 관심 가질 만한 연구 소식부터 알아보고 가죠. 참당귀 잔뿌리를 활용할 수가 있게 됐다고요? 예, 농촌진흥청은 쓸모가 없어서 부산물로 처리하던 약용작물인 참당귀 잔뿌리의 그 활용성을 찾기 위해 시험한 결과 참당귀 잔뿌리가 미백 효과와 그리고 노화 방지,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음을 밝혀냄으로써 기능성 소재로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번 연구 결과를 보면 미백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멜라닌 생성 억제 효과가 15% 수준으로 탁월함을 확인됐고 추출물의 세포 독성도 안전한 것으로 확인이 돼서 앞으로 화장품 소재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또한 참당기 잔뿌리에 들어있는 데크루신 성분은 노화 방지와 치매 예방, 당뇨 합병증 완화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농촌진흥청은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참당기 잔뿌리를 이용한 미백 화장품 개발과 건강 기능성 식품 소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참당기 농가의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이번 주 농업기상 전망은 어떻겠습니까? 이번 주 농업기상은 대체로 맑은 날이 많고 주말에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는 등 농사를 시작하기에는 좋은 기상 여건이 되겠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4월 중순에 해당될 정도로 따뜻한 기온을 보여서 평년보다 열흘 이상 빠르게 과수의 꽃이 피기 시작했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과수원 꽃 쏟기 준비와 함께 꽃가루 인공수분 준비를 서둘러 주시는 한 주가 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과 휴일에도 전국적으로 비교적 많은 비가 내려서 월동작물과 과수 등 생육이 촉진되고 논과 밭농사를 시작하기에는 도움이 되는 단비가 됐습니다. 하지만 봄철에는 이상기상이 자주 발생해 갑자기 기온이 떨어져 냉해 피해가 반복되고 강한 돌풍이 부는 날이 많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냉해 피해를 줄이는 데 필요한 장비와 도구를 미리 챙겨 점검을 해주시고 또 시설하우스는 바람에 나리지 않도록 고정끈을 튼튼히 보강한다든지 찢겨진 부위는 수리를 하는 등 바람의 피해도 줄일 수 있도록 사전 대책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가 이제 달이 바뀌는데 모내기 할 시기도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벼재배 농가에선 지금 어떤 작업을 해야 할까요? 벼농사에서 이제 우선 종자 소독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종자 소독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벽시를 소독하는 이유는 이제 벽시로 전염되는 도열병과 키다리병, 깨시무늬병과 벼입선충과 같은 이제 병해충을 막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반드시 벽시 소독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벽시 소독 후 종자 담그기는 적산 온도 100도를 기준으로 15도에서 일주일 정도 담가두는데 하루에 두세 차례 정도 신선한 물로 갈아주시는 게 좋고요. 벽시 담그는 시간이 길어지고 또 온도가 높을수록 자주 물을 갈아주셔야 벽시 활력을 유지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네. 보리를 재배하는 농가에선 봄비가 잦을 경우에도 대비를 해야 한다고요? 예. 봄비는 농작물에 도움이 되지만 자주 이제 너무 비가 올 경우에 생육에는 도움이 되지만은 4월 초순 이후에 비가 자주 올 경우에는 보리가 옷자라서 오히려 쓰러진 피해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리 밭은 흙넣기를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수시로 배수로 정비를 해서 습해를 예방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아주 심기 할 고추 모종은 아주 심기 일주일 전부터 고추 모종이 외부 기온에 적응할 수 있도록 측면의 비닐을 열어 주시도록 하고요. 매년 역병이 많이 발생했던 밭은 아주 심기 하루 전날 포트째로 역병 약재에 푹 담가서 약액이 상토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한 뒤에 심는 것이 좋습니다. 마늘과 양파에 흑색 썩은 균핵병이 발생된 포장은 균핵이 퍼지기 전에 병든 포기는 일찍 뽑아 없애야 주시도록 하고 병균의 밀도가 늘어나는 것을 이제 방지해 주시는 것이 우선 중요하겠고요. 노균병 방제를 위해서는 비가 온 뒤에 적용 약재를 이용해서 열흘 간격으로 3차례 정도 뿌려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올해 봄꽃이 예년보다 빨리 피고 있는데 이 열매와 이게 직결이 되니까 과수농가에선 이 부분에 신경이 많이 쓰이실 것 같네요. 예. 지난주에도 과수농가를 제가 직접 가봤더니 벌써 꽃눈이 피기 시작해서 과수농가가 상당히 당황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네. 올해는 과수의 꽃 피는 시기가 평년보다 무려 열흘 정도 빠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벌과 나비의 활동이 적어서 꽃가루 수분의 차질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인공수분을 위한 꽃가루를 미리 준비를 해주시고요. 특히 꽃이 피는 시기에 설이나 저온 피해를 받은 과수원과 수분수 없이 단일 품종만 재배하는 농가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인공수분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인공수분은 과수원의 꽃이 40에서 80% 피었을 때 오전 8시부터 오후 늦게까지 할 수 있지만 가급적 꽃이 활짝 피는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에 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겠습니다. 네. 축산 농가에서도 봄 맞아서 챙겨야 할 일들이 많죠. 예, 봄철에는 송아지 생산이 많은 시기인데요. 임신한 소는 정상적인 분만과 분만 후 젖이 잘 나오도록 하려면 임신 기간에는 적당한 운동과 일광욕을 시켜주시고 피부 손질을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그렇지만 4월은 해마다 황사와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이고 특히 금년에는 황사와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외부에 쌓아놓은 사료는 비닐과 천막 등으로 덮어 관리를 하고 축사의 내부 환경 관리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네. 이번 주 농작업 정보 농촌진흥청 김용길 농업기술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정겨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15분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올해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영농 발대식이 전국 곳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풍년을 기원하고 즐거워야 할 발대식이 태양광 발전 시설을 반대하는 목소리로 높은데요. 정부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을 선포하면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추진해 나가는데 그 대표적인 게 태양광 발전 사업입니다. 문제는 농촌 지역에 집중된 태양광 시설이 임야와 동네를 넘어 농지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겁니다. 농수산 이슈, 태양광 사업이 농촌 지역에 어떤 갈등을 빚고 있는지 알아봅니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네, 주말에 비가 내리고 농사 시작에 아주 도움이 되는 날씨였는데 이번 주에 영농발대식이 전국 곳곳에서 열린다고요? 네, 봄비는 벼농사의 미천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농사에 도움이 되는 비가 주말 동안 내렸습니다. 논밭을 갈아엎는 것을 비롯해서 본격적인 농사 준비로 분주한 때인데요. 특히 이번 주에는 전국에 영농발대식 소식이 많이 있습니다. 농사의 시작을 알리고 풍년을 기원하는 이 영농발대식이 올해는 풍년 기원 외에도 농진 농민에게 그리고 농촌 파괴형 신재생 에너지 반대 이런 구호도 함께 울릴 예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투기 사건의 98%가 농지에 대한 투기였는데요.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 외에도 농지는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 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 이런 선언으로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추진하는 건데 예. 태양광 시설이 그 대표적인 거라고 봐도 되겠죠? 예, 맞습니다. 기후 위기에 대비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핵심 과제가 됐습니다. 우리 정부도 지난 2017년 12월에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 높이겠다는 3020 이행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 기존의 화석연료를 이용한 에너지와는 달리 2030년까지 재활용과 재사용이 가능한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63.8기가와트까지 보급할 목표를 세웠고요. 이를 위해서 신규 설비 용량의 95% 이상을 태양광, 풍력, 바이오에너지 이런 청정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을 해서 환경을 지키자는 이런 방향은 누구나 다 찬성하고 또 옳다고 여기고 있는데요. 문제는 속도와 방향입니다. 너무 짧은 기간에 이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을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네. 속도와 방향이 중요한데 한때 산지 태양광 사업이 너무 좀 속도감 있게 추진돼서 난개발 논란도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017년 3020 계획이 발표되고 나서 2017년과 2018년에 산지 태양광 허가가 급증했습니다. 환경평가 협의 실적을 따져보면 2016년에 399건, 400건이 좀 안 됐는데요. 399건이던 산지 태양광 허가 건수는 2017년에는
83건, 그리고 2018년에는 1,740건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2016년부터 2017년 1년 사이에 4배 정도 급증한 이런 산지 태양광 개발 허가는 결국 산림 훼손 문제에 산사태까지 이어지면서 이후에는 이제 허가 요건이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전에는 산지의 경사도가 25도를 넘지 않으면 태양광 시설을 허용을 했는데요. 2018년 12월에는 산지 태양광 경사도 기준을 15도 이하, 그러니까 좀 더 완만한 산에만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 안타깝게도 산지를 훼손하면서 들어섰던 태양광이 농지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산지 경사도를 조절하니까 이게 농지로 오면서 그러면 2019년부터는 농지 태양광이 크게 늘어났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정부가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계획으로 그린 뉴딜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이 정부 이행 계획은 대규모 사업이라는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짧은 기간에 발전량을 눈에 띄게 전환하려면 이 자본력이 뒷받침된 대기업이 이 사업을 주도할 수밖에 없는데요. 환경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프로젝트가 대기업에겐 새로운 사업 영역, 그러니까 돈벌이 수단으로 탈바꿈하게 됐습니다. 이게 또 이제 정부에서도 부처별로 책임량이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에서 이 농식품부의 책임량은 2030년까지 그 농촌 지역에 태양광 10기가와트, 면적으로 따지면 13,000헥타르 정도인데요. 이만큼을 좀 설치를 해야 됩니다. 농촌에 이제 태양광 공급 기반을 조성해야 되는 이런 게 좀 필요하다 보니까 법까지 좀 개정되고 있는데요. 관련된 이런 추가적인 개정 법안도 국회에 발의돼 있습니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실천, 그리고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는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을 모두 동원하는 이런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전체적인 할당도 있고 또 부처별로 채워야 할 그 용량이 있는 건데 지금까지 농촌 지역 그 실정을 보면 어떤가요? 현재는 축사 지붕이라든가 버섯 재배사 지붕에 태양광 시설이 굉장히 많이 설치돼 있고요. 그런데 이제 걱정스러운 것은 농지에도 태양광 시설이 들어서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3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 주최로 농촌 신재생에너지 현황과 과제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전국의 농촌에서 태양광 시설을 비롯한 풍력 같은 이런 신재생에너지 시설로 도시에서는 전혀 알지 못했던 이 농촌 지역의 문제점을 생생한 사례 발표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전남 영암군의 3호읍 미안면 여기 간척지 500만 평에는 태양광 사업이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이제 대책위원회를 꾸려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신양심 영암군 농민의 태양광 대책위원회 공동 대표가 참석해서 현지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을 했는데요. 지난해 가을부터 SK ENS, 솔리스 END라는 업체가 영암군 일대 간척농지 500만 평에 태양광 사업 찬성 여론을 지금 현재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3조 원이 투입돼서 2기가와트의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가 조성될 계획인데요. 친환경 벼농사, 조사료 이런 것들이 생산되던 곳입니다. 흔히 이제 절대농지라고 부르는 농업진흥구역이기도 한데요. 원래는 농업진흥구역 농지는 농사를 짓는 용도로만 사용돼야 하는데 이 법이 좀 바뀌었습니다. 소금기로 염해가 있는 간척 농지는 태양광 발전 시설이 가능하도록 지난 2019년 7월에 농지법이 바뀐 건데요. 네. 이후에 우후죽순 신청이 늘어나고 있고 신청한 10건 중에서 한 9건 정도는 염해가 있는 농지로 판명이 나고 시설 이런 사업들도 진척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아니 10건 중 9건이 그런 식으로 판단이 된다면 기준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신양심 공동대표도 굉장히 답답해하는 부분인데요. 간척지는 사실 어디나 소금기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염도 측정법에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들이 일고 있는데 현재 그 측정은 지표면으로부터 깊이 30cm에서 60cm 이런 깊은 흙을 채취해서 염도를 측정하고 있는데요. 사실 벼의 뿌리가 그렇게 깊이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간척지에서의 벼 재배는
환수 재현 방식이라고 해서 물을 계속 흘러가게 하면서 그 염분을 희석해서 문제 없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네. 물 공급 여부가 염해를 결정짓는 그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까지 염해 사례 없이 이런 친환경 벼농사를 짓던 간척지논의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깊은 땅의 염도만을 기계적으로 판별하다 보니까 10건 중에서 9건이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이런 염해 농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태양광 사업이 가능하다고 판정이 나면 그 다음은 태양광 사업자들이 땅 주인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농지 주인과 또 농지를 빌리는 임차농 간의 갈등이 생기는 것이 요즘 농촌의 아주 씁쓸한 풍경입니다. 이 농지를 어떻게 쓸 것인가를 두고 태양광업자와 임차농이 마치 경쟁을 하게 되는 그런 구도네요. 예, 맞습니다. 하지만 임차농은 말 그대로 을의 입장일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 이 영암군 간척지에 태양광 사업을 하려는 업자들은 굉장히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관행 임차료의 6배, 그리고 태양광 사업 이익의 최대 30%는 주민들에게 공유하겠다. 아니면 1억 원 상당의 스마트팜 경작권을 무료 분양하겠다. 이런 농지 임대 조건을 내걸고 지역민들을 설득하고 있는데요. 이게 또 태양광 사업을 연결시키는 중간 브로커들도 있다고 합니다. 소개하면 평당 1,000원씩 이득을 챙기고 계약이 성사되면 1,000원씩 더 버는 방식인데요. 브로커 입장에서 손해가 없고 또 농지주인 입장에서도 임대료가 굉장히 높고 20년 후에도 땅을 되돌려받는 조건이라니까 귀가 솔깃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문제로 주민들 사이 관계가 좀 불편해질 수도 있겠네요. 네, 찬반 양론이 굉장히 현장에서도 팽팽한데요. 이 한국농정 기사도 인터넷 기사에 격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리는 기사가 이 종류의 기사입니다. 예. 농촌 현장은 얼마나 더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토론회에 나온 신양심 씨는 이 업자들이 내거는 조건들은 사실 실현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농지 주인은 지역에 사는 사람은 30%도 채 안 된다는 건데요. 마을 주민들 대부분은 임차농이고 또 삶의 터전이 사라질 위기를 맞닥뜨린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농민들도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한다는 것,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농사를 잘 지어오던 농업진흥구역의 절대 농지까지 하루아침에 염해 농지다 이렇게 판정이 나고 파기가 되면서 대규모 태양광 시설을 들이는 것은 환경을 살리는 일도 아니고요. 더군다나 식량 공급 기반을 지켜야 하는 문제에도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그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차원에서 영농형 태양광도 대안으로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여론은 어떤가요? 네, 그 농업진흥구역 내 염해가 있는 간척농지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2019년에 이미 농지법이 바뀌었는데요. 농업진흥구역 안에 있는 일반적인 우량 농지에도 태양광 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법도 발의돼 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인데, 이건 이제 농사도 짓고 태양광도 얻을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을 농업진흥구역 농지에 설치할 수 있게 하자, 이런 법입니다. 굉장히 이상적인 방법이지만 적합한 작물, 재배법, 표준시설 아직 실용화된 것이 없습니다. 이 개정안이 굉장한 비판을 받고 있는 이유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농지가 매년 각종 개발 사업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농사짓기에 최적인 농업진흥구역까지 태양광 시설을 들이는 것은 농식품부도 현재는 부정적입니다. 네. 그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큰 방향에는 공감을 하는데 그 과정이 지금 이제 실제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이게 큰일인데 좋은 방안을 좀 마련해야 할 텐데요. 예, 그 산지 태양광 규제가 강화되면서 농지로 내려온 태양광은 임차 농민들 그리고 농촌 거주 주민들의 근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너무 폭력적이고 또 파괴적인 형태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농촌과 또 식량 현실을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농민의 절대 다수가 임차농이라는 점, 그리고 식량 생산 기반인 농지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 이 두 가지는 좀 고정해 놓고 정부도 에너지 전환 추진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농수산 이슈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김재용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민족문화콘텐츠연구원 박재희 원장이 전하는 고전으로 세상 읽기 시간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고전의 대문 박재희입니다. 봄비가 대지를 촉촉히 적시며 본격적인 꽃이 피는 계절입니다. 물을 가득 머금은 대지는 겨우내 때를 기다리던 꽃들을 하나둘 세상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봄날에 피는 꽃 중에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꽃이 설중매입니다. 추운 겨울, 봄은 아직 기지개를 피지도 않았는데 눈 속에서 피는 매화인 설중매는 추운 날씨에도 굴하지 않고 세상에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전령사로서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꽃이죠. 추운 겨울이 빨리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올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가 섞여 설중매의 가치는 더욱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꽃의 아름다움만 보고 비교한다면 설중매가 반드시 다른 봄날에 피는 꽃에 비하여 탁월하게 예쁜 것은 아니죠. 봄에 피는 꽃 중에 설중매보다 더 예쁘고 탐스러운 꽃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눈 속에 피는 설중매는 그 어떤 꽃보다도 시인과 가객들의 주제가 되고 화제가 되어 역사 속에서 그 가치가 연연히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설중매의 특이성만 고려하여 설중매만 아끼고 사랑하고 다른 봄날에 피는 꽃들은 너무 평범하다고 해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슬퍼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선 후기 정치가이자 학자였던 이유원 선생은 비춘매라는 시를 통해 설중매가 추운 겨울에 피는 것은 특이하긴 하지만 때가 되어 피는 봄날의 여느 꽃들 또한 아름답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춘매, 슬플 비자에 봄춘자, 매화매자. 겨울에 피는 매화만 사람들이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슬퍼한다는 뜻의 시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내 설중매라. 사람들은 눈 속에 피는 설중매만 사랑하는구나. 불에 춘일개라. 때가 되어 봄날에 피는 다른 꽃들은 관심조차 없구나. 화즉 지기시라. 꽃은 피어야 할 때를 알아 제때 피어나는 것인데 인즉 이기제라. 사람들은 특별하게 피는 꽃만 좋아하는구나. 조개 두 백화요. 설중매가 아무리 다른 꽃보다 일찍 핀다곤 하지만 춘기 이 자회라. 봄날 따뜻한 기운은 때가 되면 저절로 돌아오게 되는 것. 이니 비시향이라. 사람들은 제철 아닌 향기만을 좋다고 하고 도사 갈고채라. 부질없이 빨리 꽃이 피기만을 재촉하는구나. 이유원 선생의 이 시가 어찌 봄날의 꽃들에 대한 품평뿐이겠습니까? 사람들도 남보다 어린 나이에 똑똑하고 총명한 것이 특별하고 경이롭긴 하지만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들 역시 소년 천재보다 뒤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려서 총명하고 똑똑한 사람들만을 훌륭하다고 칭찬하여 조기교육이니 영재교육이니 시키기도 합니다. 송나라 정의천 선생은 인생의 3불행 중 소년 등과를 첫째 불행으로 꼽고 있습니다. 부모의 권세를 입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도 불행이고 재주가 뛰어나고 문장을 잘 짓는 것도 불행이지만 어려서 천재 소리 듣고
과거에 급제하여 너무 이른 나이에 높은 자리에 오르는 건 역시 오히려 불행의 으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야흐로 백화가 피어나는 봄날입니다. 봄 기운이 무르익어 제때에 피어나는 평범하지만 예쁜 봄꽃들을 보면서 인생도 때에 맞춰 순리대로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고전의 대문 박재희였습니다. 이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대기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호흡기 약한 분들은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는데요. 안개가 상당히 짙은 가운데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와 호남, 경북권에서 황사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충남 서해안에는 황사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북서풍을 타고 온 황사가 더 유입되면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황사경보가 확대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비 내린 뒤라서 바람도 쌀쌀합니다. 아침에 따뜻하게 잘 챙겨 입으셔야겠고요. 강원 산관과 경북 북동 산간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순간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고요. 내륙 곳곳에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또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6시 46분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 사이에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많이 나왔죠? 네, 지난 토요일 영시 기준 확진자가 500명을 넘겼습니다. 505명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어제는 482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 주말 이틀 동안 1000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나온 상황입니다. 대규모 집단 감염이 최근 몇 건 불거졌는데요. 인천 강화도의 한 폐교에서 이 정수기 방문 판매업자들이 합숙 생활을 했는데 이 코로나19가 퍼지면서 현재까지 60명 가까이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방문 판매업체의 합숙소에는 인천은 물론이고 서울, 경기도, 광주, 경북, 강원도 등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좀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고요. 실제로 집단 감염의 첫 확진자도 강화도가 아니라 서울 관악구에서 나왔습니다. 부산에서는 유흥업소 종사자 및 이용자들에 대한 코로나19 검사가 있었는데 60명 가까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산시의 유흥업소가 4,100여 개에 이르는데요. 부산시는 종사자들과 이용자들에게 하루빨리 코로나19를 검사를 받아달라라고 호소했습니다. 네. 4월부터 백신 휴가제라는 게 도입된다고요? 네, 이 정부는 다음 달 1일,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부터 백신 접종 후에 이상 반응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백신 휴가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접종 후 이상 반응이 나타난 접종자는 의사 소견서 없이 신청만 해도 휴가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통상 접종을 받은 뒤 10시간에서 12시간 이내에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서 접종 다음 날 하루 휴가를 쓰고 이상 반응이 있을 때는 추가로 1일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코로나 백신을 맞고 나타날 수 있는 이상 반응은 근육통과 발열, 피로감 등이 꼽히는데요. 현재 접종자 3명 중 1명꼴로 이런 증상이 발현돼서 불편감을 느꼈고 1-2% 정도는 휴가를 쓰거나 의료기관을 찾을 정도로 아팠던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다만 이상 반응 비율이 낮은 데다가 또 직종 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서 접종자 전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백신 휴가를 주는 건 필요하지 않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다 보니 민간 기업은 자율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어서 정부는 경제단체들과 만나서 협조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네. 자,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발표했죠? 네, 정부 여당은 부동산 투기를 적폐청산의 마지막 기회로 삼겠다라며 엄벌을 예고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부동산 투기 의혹은 누구라도 끝까지 추적할 것이다 라면서 비리가 확인되면 가혹하리할 만큼 엄벌에 처하고 또 부당이득은 그 이상을 환수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당정은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부당이익을 소급해서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는데요. 민주당은 현행법으로도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 부당이익을 몰수할 수 있지만 미진할 경우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소급 적용 입법에 나서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내부 정보로 부당 이익을 얻은 공직자는 친일파 같이 봐야 한다면서 친일파 재산몰수 특별법을 소급 적용의 법적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정은 재산 등록 의무화 대상을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기로 하고요.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추가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LH 임직원들에 대해선 아예 신규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는 이 투기 원천 봉쇄 수준의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야당의 반대로 상임위에 계류 중인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은 이번 주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서 3월 중에 처리를 할 것으로 제안했습니다. 네. 그 공직자의 투기 의혹 관련한 경찰 수사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네, 이 경찰은 어제 이 내부 정보로 투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기도의 전 간부 그리고 LH 토지주택공사의 전 직원 등을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 경기도 공무원 김모 씨는 경기도 투자진흥과 기업 유치 담당 팀장으로 일하던 지난 2018년 10월 아내 회사를 통해서 그 용인시 원삼면 인근의 폐가와 주변 땅 1,500여 제곱미터를 505억 원에 사들였는데요. 불과 넉 달 뒤에 그 이 일대의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계획이 발표했고 땅값이 5배나 치솟아서 25억 원까지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김모 씨는 땅을 사기 9달 전에 이미 SK건설이 용인시에 투자 의향서를 제출한 사실을 미리 알고 이 땅을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이 김모 씨의 친인척으로 추정되는 여성도 인근 땅을 사들인 뒤에 조립식 주택까지 지었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어제 소환된 LH 전 직원 한모 씨는 광명과 시흥 등 3기 신도시 투기 혐의로 고발된 전직 LH 직원 15명 가운데 한 명입니다. 한편 경찰 수사는 점차 고위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의 내 수사 대상은 모두 536명인데 이 중에 이 전현직 공무원은 102명으로 현직 국회의원들과 이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자, 재보궐선거가 이제 열흘 정도 남았는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됐죠. 그 시작 후 첫 주말 유세 풍경은 어땠나요? 네, 이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모두 강남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모두 강남 재개발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이 박영선 후보는 아파트 35층 층고 제한을 풀고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재건축 재개발을 제대로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민간 주도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그냥 이 조합이 할 수 있도록만 하면 된다라면서 이 초과 이익 환수 등 규제를 풀고 민간 주도의 재개발 재건축을 크게 확대하겠다라고 공약했습니다. 부산에서는 어제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간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이 김영춘 후보는 박형준 후보 가족의 LCT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한 반면 이 박형준 후보는 핵심은 특혜가 있느냐인데 프리미엄은 거의 없었다라고 반박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오세훈 후보 내곡동 의혹 관련해서 추가 의혹이 제기됐다고요? 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내곡동 땅 위치가 어디인지도 몰랐으며 또 개발될 예정이라는 사실도 몰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이 KBS는 해당 토지에 대한 측량이 벌어졌을 때 오세훈 후보가 현장에 있었다라는 당시 목격자들의 주장을 보도했습니다.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에 이 내곡지구 개발을 건설교통부에 공식 제안했고 이를 위해서 사전에 해당 토지를 측량한 기록이 일단 남아 있었다라고 하고요. 당시 현장에서 경작하던 이 복수의 목격자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오세훈 후보는 해당 토지를 측량한 사실을 몰랐다라고 했고 이 KBS 보도가 악의적 허위라면서 KBS 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KBS는 어제도 이 당시 직접 측량을 했던 국토정보공사 직원들을 접촉한 결과 오세훈 후보가 측량 현장에 있었다라는 이 추가 증언을 확보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나라방 얘기를 좀 해보죠. 미얀마 군부 세력의 학살이 계속되고 있어요. 네, 이 지난 주말 사이 미얀마에서 수백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 군부 독재 세력이 국제사회의 눈치도 보지 않고 이 국민들에 대한 탄압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심지어 군경은 아이들도 무참히 공격을 했습니다. 이제 만으로 1살밖에 안 된 아이는 이 밖에서 놀다가 이 군경이 쏜 고무탄에 눈을 맞기도 했고요. 이 5살 아이도 총에 맞았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쿠데타 이후 약 2달 동안 모두 400여 명이 사망한 가운데 이 중에 어린이가 무려 20명이 넘습니다. 미얀마인들은 SNS를 통해서 이 사람을 산채로 불에 태워 숨지게 하거나
아무도 없는 거리에서 주택가를 향해 총을 난사하는 등 갈수록 잔혹해지는 군경의 행태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와 EU 등 세계 각국 그리고 NGO들은 살상을 멈추라는 규탄 성명을 냈지만 실질적 그 제재가 이 중국과 러시아 등 이 미얀마 군부의 우방들의 협조가 있어야 되는데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꼼짝도 하지 않고 있고요. 여기에 일부 소수민족 반군이 정부군을 공격하고 또 정부군이 전투기를 동원해서 반군 주거지를 공습하는 등 내전 양상도 보이고 있어서 미얀마 국민들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0568님께서 봄철 텃밭 일이 많아서 연차를 냈습니다. 코로나로 어디 못 가는 요즘에 텃밭이 저의 놀이터네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자, 오늘 아침 일라디오 월요일 순서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웅이었고요. 내일 아침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1년 이상 지속되면서 정신적